오늘 6차 교육은 기사 쓰기의 실습과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프리즘 편집국을 맡고 계신 달탄양 편집국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께 달탄양 편집국장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MBC 보도국 부국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자유진영 언론의 대들보 같은 분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프리즘 편집국의 지휘봉을 잡아주시면서 편집국장으로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여러분도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달탄양님을 모시면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탄양입니다. 너무 과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주관성, 객관성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그 시민 기자로 활동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언론인의 마음가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두 번째는 요즘 이제 거의 일 챌린지 그런 형태로 연습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써주고 계시죠. 열심히 써주고 계셔서 아주 기쁘고, 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 어떤 글 쓰는, 기사 쓰는 실력이 늘어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주로 연습 기사 최근에 다루고 있는 보도자료 부분, 그리고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인터뷰도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반 시민 인터뷰도 있겠고, 앞으로 어떤 정부 부처라든가 또 정치인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될 때 그 인터뷰의 형태에 따라서 기사에 어떻게 쓰게 되는지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취재 역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프리진에서는 시민 기자분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 어떤 문제점 파헤치게 될 거고, 또 고발 기사도 나오게 될 거고 하는데, 이때 그 취재 현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오버하다 보면 소송에 가는 기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송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언론 표현의 자유죠. 알 권리, 취재윤리,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 한 달간 많이 올려주신 기사의 피드백 사례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좀 골라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그 주관성, 객관성 관련한 부분인데요. 주관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좀 말씀드릴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노트했던 것을 좀 뒤적여 보다가 괜찮겠다 싶어 골랐던 거는 이제 후지와라 시냐라는 그 작가의 글입니다. 후지와라 시냐는 그 일본, 한국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어떤 인도 여행의 붐을 일으킨 사진작가면서 또 기행문, 칼럼, 다방면으로 거의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의 구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죠. 이분이 그 쓴 글 중에 사진을 찍을 때는 사물을 보는 방식이 두 가지 있다. 대상이 풍경이든 인물이든 마찬가지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찍을 것인가,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찍을 것인가, 이렇게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두 문장이 이제 주관성과 객관성의 방점이죠. 보고 싶은 대로 찍을 것인가. 보고 싶은 대로 찍는다는 것은 이제 주관, 작품 활동이 되겠죠. 글로 치자면 소설 쓰는 게 되는 거고, 보이는 것 있는 그대로 찍을 것인가. 보도 사진 부분, 글로 치면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쓰게 되는 기사가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찍는다, 있는 그대로 쓴다. 주관성과 객관성 구분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기자는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게 되죠. 100% 객관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사의 문장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표현을 배제해야 합니다. 이 주관적인 표현을 배제하기 위해서 기자는 스스로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시각, 이 사건을 보고 또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지금 내 생각이 보편타당한지 이 부분을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 문제를 들춰내는 고발 뉴스라든가 탐사보도, 이런 부분에서는 기자가 어떤 분노가 취재에 출발을 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고발 뉴스나 탐사보도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때는 스스로 내가 보편타당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타당하다의 기준을 보면은 흔히들 말하는데, 제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관습과 현행 법률, 그리고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이제 보편타당한 거를 바라보게 되죠. 관습하고 법률은 이제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양심은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심의 출발선은 역지사지 그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보편 타당성을 갖고 또 우리 프리진 기자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보편 타당성 중요합니다. 앞서 직하님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 프리진이 추구하는 방향 여기에 시선이 함께하고 있느냐 프리진 기자는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또 내 스스로 거기에 맞는 시각으로 지금 사회 현상 또 이 사회 문제를 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 점검해야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취재와 기사 작성, 송고, 데스킹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출판이 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계속 기사의 정확성과 팩트를 강화하고 제목, 표현력 또 쉽게 더 독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작업이 지금 리허설 기간에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창간 이후에도 중요한 과정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의 기능 하면 흔히 말하는 게 있죠.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외에 제4부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은 사회의 감시견 역할을 한다. 뭐 와치독이다. 힘을 가진 집단의 부정직과 부당함을 공론회장으로 끌어내는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기능이 되겠고요. 미국에서 세계적인 사건은 뭐 워터게이트 보도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87년 서울대 박종철 군의 물고문 사망 보도 이후에 90년대 들어가면서 한국 사회가 곳곳에 그 자유의 바람이 이제 본물 터지듯 들어가는 시대로 바뀌게 되죠. 두 번째로 언론은 사회의 안내견, 가이드독 역할을 한다 하는데 그 일반 시민이 중요시하는 이슈를 보도하는 하의 상달식의 의제를 설정하는 게 이제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우리 프리진 기자분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도 바로 자유시민들이 중요시하는 이슈를 우리가 발굴해서 의제 설정을 통해서 공론화하는 그게 우리 프리진의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0년대 자유의 물결이 한국 사회에 넘치게 되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한국 언론이 흑역사를 자꾸 써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흑역사들 보면은 김대엽 병풍 사건, 광우병 보도,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 조작,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자막 조작. 이 기자들은 항상 보편 타당성을 스스로 물어야 되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묘한 방향으로 보도 담당자와 그 보도에 종사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떤 삐뚤어진 시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보편 타당성보다는 자신만의 시각, 편견, 뭐 정치적 선동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을 넘기 시작하는 그런 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프리진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일 거고요. 그래서 이 어떤 정치적 선동에 휩싸인다든가 잘못된 편견의 행동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 이거를 이제 제가 노트에 기록했던 것 중에 하나 찾아봤는데요. 홍위병 광기에 대한 중국 시사 만화가가 고백한 글이 참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리쿠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인데 시사 만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의 현대사를 실제 체험한 어린 시절부터 해서 홍위병 사태를 겪고 최근 중국이 눈부시게 고도 성장하는 기간까지를 아주 담담하게 그 시사 만화가답게 이 만화책 형식으로 풀어낸 걸 읽다가 제가 기록한 건데요. 홍위병이 광기에 휩싸였을 때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광기에 자신을 고스란히 내맡기는 일은 얼마나 큰 쾌감이었던가. 쾌감이겠죠. 네. 어제는 수백만의 보잘것없는 물방울에 불과했던 우리가 오늘은 그 무엇도 거스를 수 없는 세찬 급류를 이루고 있었다. 연장자도 세도가도 위대한 성인도 거스를 수 없는 최근 한국 현대사회 언론 보도 행태가 막 이런 부분하고 약간 오버랩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준도 없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막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난감한 상태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 결국 어떠한 사회적 해악을 끼쳤냐 하는 부분에서 리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대를 이어 전해져 온 모든 것이 그 모든 재산들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유산들이 우리의 어린 폐를 재와 연기로 가득 채우며 허공 속으로
흩어져 사라지고 있었다. 이렇게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또 편견과 정치적 선동에 휩쓸려가지고 마구 내달린 결과는 역사유산과 사람들의 삶 자체를 망가뜨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그 고백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인데 참 뭐랄까 이런 상태로 빠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프리즌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그 보도자료 엠바고 요즘 이제 보도자료 보고 스트레이트 기사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시죠. 보도자료에는 다 어떤 엠바고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보도자료 배포할 때 기술을 합니다. 적시를 하는데 이 자료는 조간용으로 며칠 몇 시까지 보도를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또는 뭐 조간용이나 석간용으로 며칠 몇 시부터 보도 가능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 제한 시점을 적어놓은 걸 엠바고라고 하고 이걸 깨버린다. 보도 시점보다 앞서서 기사를 써버린다 하면 이제 엠바고를 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문 윤리 실천 요강을 보면은 이 엠바고에 관한 어떤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취재원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보도 보류 시한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보도 시간 바꿉시다. 이런 식으로 휘저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보도 보류 시한 효력 상실 이런데 이건 엠바고를 깼다 하는 거죠. 어느 한 언론사라도 보도 제한 시점보다 먼저 기사를 쓰면은 그때부터는 엠바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모두가 기사를 엠바고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자실에서는 이렇게 엠바고를 깬 언론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어느 언론사가 엠바고를 깼으니 기자실 회의를 거쳐서 몇 달 동안 보도자료 주지 마라. 이런 식의 제한을 걸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 관련해서는 인터뷰 형식은 오프 더 레코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략 한 몇 가지 형태로 나눠보자면은 첫 번째 언더 레코드 이거는 이제 뉴스 출처는 물론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기사에 쓸 수 있는 방식이 되겠죠. 기자회견이라든가 성명 발표 이런 것들이 다 언더 레코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취재원을 반드시 밝혀줍니다. 이때는.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인터뷰는 백그라운드 온리 이래서 이제 이것은 인용은 할 수 있지만 출처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그런 인터뷰 형태가 됩니다. 기사에서 많이 보면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기사가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온리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대개 어떤 여론 시험용이나 국제관계에 관련해서 경고성으로 인터뷰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도발을 했을 때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감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적시돼서 드러나게 될 때는 외교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이럴 때 고위 관계자 따르면 이러한 대응을 해나간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는 행태로 인터뷰를 하게 되고 기사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on deep background, 깊은 배경이다. 이러는데 이때 이 세 번째 형태는 정보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정확한 출처를 밝혀서는 안 되는 그런 인터뷰 형식이 됩니다. 그 미국의 워터게이트 아까 말씀드렸던 워터게이트 보도 이런 닉슨을 쫓아냈던 사건 이럴 때 절대 누가 그것을 제공했는지 밝히지 않고 그 사람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는 기자도 절대 밝히지 않는 그런 약속을 하고 기사를 쓴 게 되겠죠. 되게 그냥 뭐라고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내려고 하면서 결국 닉슨이 하야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몰고 가죠. 최근의 기사에서 보면은 이제 모 일간지에 최근에 쓴 기사인데요. 땡땡일보에 직접 실린 기사입니다. 땡땡일보 취재에 따르면 정보사 공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선 국가정보원이 북한 서버에 블랙유언의 구체적인 신상을 담은 명단 등의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해 군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땡땡일보가 보도하면서 땡땡일보 자신들의 취재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재원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면은 기사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싶으니까
그렇지만 이 땡땡일보 취재에 따르면 본사 취재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인용하는 건 그렇게 썩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형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 더 레코드 뭐 for your guidance 이런 거 오프 더 레코드 범주인데요. 취재원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거 절대 보도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어떤 사건 정책에 대해서 그 기자에게 이해를 돕는 그런 배경을 설명하는 때 많이 이제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오프 더 레코드를 기사화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양아치, 기레기 뭐 그렇게 표현들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취재 역량이 늘어나면서 부닥치게 될 문제 같습니다. 그 취재 현장에서 알아야 될 어떤 소송 피하는 법들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염두에 둘 거는 최선의 소송 피하는 방법은 취재할 때 팩트 체크를 아주 열심히 세밀하게 하고 그리고 반론권을 보장해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언론의 자유, 뭐 그 알 권리 이런 것도 있지만 인권 신장도 그에 못지않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를 했을 때 반론권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반론이 제대로 실리지 않았다 해서 이제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계속 부쩍 늘고 있습니다. 보통 소송으로 갈 때 단계는 이제 언론 중재를 먼저 걸고 언론 중재에서 뭐 기각이 되면 다행인데 각하되거나 정정보도 판결이 나고 이러면은 곧바로 이제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론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특히 어떤 사회적 쟁점이라든가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 어떤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기사를 쓸 때는 반론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 중재와 손해배상 사건이 시작될 때는 대부분 그 당사자가 나한테 반론권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반론 취재를 위해서 당사자하고 직접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한 전화를 많이 걸고 또 해당 통화를 했다는 증거로 자기 스마트폰 통화 기록 캡처해서 그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자가 기자 수첩 어떤 취재 기록을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문자 한번 딱 보내고 나 반론 취재했다 이런 거는 법정에서 별로 그렇게 기자의 편을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반론권 못지않게 반론 거부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반론 거부 뭐냐면은 기사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뭐 누구 당사자에게 취재 연락을 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또는 뭐 답변을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반론을 거부했다라는 증거를 기사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는 그 언론 매체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보도를 하기에 앞서서 그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해서 객관적 입장에서 보도해야 한다. 뭐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론권과 또 반론 거부를 했다는 증거도 반드시 취재 과정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반론이나 해명을 주장하는 당사자 입장을 제대로 넣지 않고 보도를 했다가 이제 뭐 항의를 받아서 다시 반론 보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날 이렇게 한쪽의 입장만을 기사를 썼다.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다음 입장을 써줄 때는 이럴 때는 반드시 전날 그 또 앞서서 썼던 기사와 같은 그 비중과 분량 또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반론을 해줘야만이 소송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논란이 되는 기사를 쓸 때는 아예 제목에 뭐뭐뭐뭐라고 이제 사건 핵심이 되면은 점점점 해서 반론으로 A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는 걸 아예 기사 제목부터 반영해 주는 것도 소송을 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와 관련해서 고발 기사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발 기사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꾸미는 말을 절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부사나 형용사를 썼다가는 그거를 걸고 넘어져 가지고 소송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발 기사에서 특히 추정된다 이런 식의 표현, 추정하는 문장은 절대 네버 써서는 안 됩니다. 팩트만 드라이하게 전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문 용어가 고발 기사 중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내가 이 전문 용어를 기사에 맞게 쓴 것인지 전문가에게 확인한 뒤 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엉뚱한 단어를 쓴 게 돼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또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 기사 경우는 신문 같으면 웹 출판하기 전에 변호사와 반드시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방송에서는 제가 뉴스데스크 담당하고 있을 때 그 당시까지만 해도 회사와 계약된 그 법무법인 변호사가 매일같이 뉴스데스크가 방송되기 전에 와서 편집부와 똑같이 출고된 기사를 확인하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다 점검을 하고 뉴스데스크에 방송을 냈습니다. 매일같이. 그런데 고발 기사의 경우에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발 기사가 써지게 될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제보자가 있어서 나가게 되는데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처럼 제보자는 항상 의도를 가지고 제보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제보자는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제보를 받게 되면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대개 제보의 많은 부분들이 내가 사업하는데 저쪽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식의 제보라든가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남을 음해하는 사기꾼들이 제보를 하면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 상대방이 한 말 중에 딱 일부분만 편집해가지고 이런 문제 발언했습니다. 이런 제보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보자는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어떤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느냐 이런 부분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발전하게 될 때 고발 기사가 소송으로 갈 때 제보자는 소송에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보도한 기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소송에 가게 된다면 5번 다음 장이 되겠는데요. 기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어떤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을 취재했는데 또는 사회적 쟁점의 부분을 취재했는데 이 사람의 말, 제보자의 말이라든가 이런 게 내가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는 이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진실한 사실이다라는 증거가 있는가. 만일에 증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행위자라는 건 이제 기자가 되겠죠.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들이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취재할 때 이런 부분 중요한 팩트 체크에 대한 확인 노력이 되겠죠. 또 반론 취재에는 당사자 확인이 기본입니다. 당사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사자 지인에게 확인을 하든가 그것도 안 되면은 뭐 이메일이나 메시지 또 통화를 여러 차례 계속 전화를 걸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한 기록 부분을 캡처해두고 이런 증거들을 취재 수첩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팩트 확인 노력에서 녹취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이제 소송전에 돌입할 때는 중요한데요. 녹취는 반드시 당사자와 1대1의 녹음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녹음된 음성에 제3자의 목소리가 껴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증거로서 효력을 갖기가 어렵다 이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사자와의 녹음. 그래서 대부분 어떤 그 반론 부분이라든가 소송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비가 벌어질 때 녹취록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증거만 있어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무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기억이 왜곡되기 때문에 녹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사고 관련해서 이제 대형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경찰 보도 자료대로 기사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그 지방에서 어떤 사건이라든가 또 작은 뭐 사건들 이런 게 보도자료 형태로 나오게 됐을 때 기사를 쓸 때는 항상 보도자료를 낸 경찰서에 그 경찰관에게 확인을 하는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어떤 피의자라든가 혐의자라고 쓸 때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요. 대형 사건에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뭐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하고 발표하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받아서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사건 사고 보도를 할 때
익명 처리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당사자를 알 수 있게 그렇게 기사에 정황이 됐다 하면 이것도 소송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를 예를 들어서 뭐 김모 씨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기사 내에서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이 된다면은 기사를 쓸 때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게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글이라든가 또 타매체에 인용된 보도라고 해도 내가 기사를 쓸 때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최근에 2022년 당시에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신앙림 김만배 조작 녹취록 같은 경우에 KBS, YTN, MBC 이런 지상파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받아서 그대로 보도를 했는데요. 다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보도하면서 전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은 언론의 본분, 언론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할 때는 기사를 쓰기 전에 반론 취재 철저히 하고 팩트체크 철저히 하는 것이 소송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음 번으로 이제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인데 알 권리는 국민 누구에게나 그 사실 알 권리가 있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공기관 정보 공개 제도가 확립이 됐는데요. 주로 어떤 취재를 하면서 탐사 보도라든가 심층 취재를 하게 될 때 공공기관의 문서나 도면, 사진 등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정보 공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정보 공개는 인터넷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양식에 맞게 신청을 하면 한 10일에서 20일 범위 안에 정보 공개되는 언제 며칠 날 공개하겠다 하는 통보를 받을 수 있고요. 그 통보가 오고 나면은 통보된 며칠 날 공개한다 하는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얼른 확인을 해야 됩니다. 10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종결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얻은 정보인데 부족하다 또는 이거는 비공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다 하면은 이의 신청이나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으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를 못하게 되네요. 그리고 취재윤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취재윤리는 처음에 하늘 신사님께서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기자협회 가면 취재윤리 강령 해가지고 좋은 말들 아주 장황하게 길게 많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 보면은 공정보도해야 된다.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며 이렇게 좋은 말 써놨고요. 정당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취재 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윤리 강령에는 돼 있는데 최근 몇몇 언론사 보도 행태를 보면은 아주 보란 듯이 이런 걸 다 어기는 그런 보도들이 꽤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 사건 관해서 보도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 자살 같은 경우는 기사화가 많이 되긴 하는데 사실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 이름이라든가 사진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 상황, 유명인의 자살을 어쩔 수 없이 유명인의 사건은 뉴스니까 보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러저러한 상황이 심리적 압박을 끼쳐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런 식의 기사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엉뚱한 속죄양을 만들어내는 선동 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대해서 보도하는 건 자제를 해야 되고 또 자살을 영웅시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선택한 것 같다 하는 식의 표현 같은 것 그런 포장도 자살 사건 보도에서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 보도할 때도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상세한 기술을 하는 것은 모범 범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동안 한 달간 연습 기사 많이 써주신 것에서 이제 자주 어떤 피드백에 올랐던 부분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제목과 부제목 쓰는 부분입니다.
제목은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나 또는 키워드로 작성을 하고 핵심을 전달하면서 독자의 시선을 끌어야 한다 하는 부분이 이제 제목 뽑기에는 가장 중요하죠. 약간의 낚시성도 가미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이 그냥 낚시 제목을 하면은 그런 기사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문장, 키워드로 작성을 하지만 언론으로서의 어떤 선은 지키는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장이나 키워드를 한 2개에서 4개 정도 선택을 해서 부제목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저희 프리즌에 올라온 기사들 중에서 국립대구과학관 2024년 디지털 새싹 특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하고 송고문에 이제 제목을 써주셨는데 부제목에 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 사람들한테 관심 있게 잘 써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목과 부제목을 바꿔버렸던 건데요. 이런 식의 제목보다는 여름방학 인공지능 체험기에 누려보자. 좀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예로는 이제 그 전시회 기사를 써주셨는데 제목에 이제 에드바르 몽크하고만 보내주셨던 기사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너무 좀 밋밋하고 사람 이름 탁 던져놓으니까 약간 좀 손님 끌기에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럴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어떤 전시하는 작가의 화풍이라든가 또는 뭐 이 사람과 관련된 그 작품 세계에서 대표적인 부분 뭐 이런 거를 점점점 부연 설명하듯이 점점점의 역할은 부연 설명에도 해당합니다. 제목을 뽑을 때. 그래서 이제 에드바르 뭉크 내면의 고뇌와 절망을 화폭에 담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찰 수사 결과 관련된 제목을 뽑아주셨던 건데요. 선고본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사교육 카르텔 드러나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목이나 부제목에서 역할은 주격조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럴 때는 기사의 핵심이 사교육 카르텔이 드러났다는 게 더 전달하고 싶은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내세워서 사교육 카르텔은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작은 따옴표를 붙이고 사교육 카르텔 사실로 드러나 그리고 점점점 경찰 수사 결과 발표하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는 그 송고본에는 이제 황교안 전 총리 폭로 점점점 중국 정보기관 요원 멸공반점 주인 협박 이렇게 달아주셨었는데 기사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정보기관 요원이 이런 짓을 했다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노적인 우리나라 주권이 침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목에서 먼저 앞세우고 멸공반점 주인을 협박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황교안 전 총리 폭로다. 하는 식으로 기사 순서, 제목 순서를 좀 앞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5번째 예에서는 100일의 환자 과거 6년 평균 대비 20배 급증 전문가들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어 길게 써주신 제목인데요. 제목에서 전문가들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어까지 써주시면은 이제 기사를 별로 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건강 관련한 기사에서는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경각심을 줘서 한 명이라도 더 피해를 줄이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20배 급증했다는 건 사실 굉장히 그 환자 수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서는 100일의 환자 20배 급증됐다 하는 부분으로 관심을 끌면서 기사의 핵심을 전하고 전문가들이 그렇지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이 안전수칙을 지키면 된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부제목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서 이제 기사에서 주관적 표현 피해야 한다. 주관적 표현으로 점철이 되면 기사라기보다는 칼럼이 되는 거고 더 심하면 이제 소설 쓴 게 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주관적 표현은 될 수 있는 한 다 피하고 드라이하게 전달하는 게 기사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라든가 또 시민 인터뷰로 대체를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 관련한 기사에서 내용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하고 반드시 서명을 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사를 쓴 기자분의 주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민 인터뷰로 대체를 하면은 보다 객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아니면은 전문가 인터뷰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사에서 형용사, 부사, 수식어 이런 그런 단어들은 기자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게 됩니다. 사용을 피하는 게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 기사라든가 이런 때는 쓰지 않는 게 소송을 피하는 그
호신술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예를 들어 무려 1,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이래저래 했다라고 기사를 쓴다면은 1,000만 원이라는 돈에 대한 기자의 주관적 판단인 거죠. 그래서 무려, 거금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1,000만 원의 돈을 그리고 또 제기된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라고 기사를 쓸 때 이런 기사들 가끔 많이들 쓰기도 하지만 강력하다는 거는 강력하게 부인한 건지 부드럽게 부인한 건지 이런 거는 기자가 자기가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사는 빼버리는 게 낫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이렇게만 써도 기사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 전달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드 문장 쓰는 부분에서 피드백 드렸던 것들의 예인데요. 기사 제목 리드 문장은 독자들이 기사를 계속 읽고 싶게 핵심을 전달하면서 어떤 매력적인 부분으로 던져주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보면은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금을 이렇게 결정 고시했다라고 이제 리드 문장을 송고본에서는 써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사의 핵심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렇게 결정됐다라는 부분이죠.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말했다 하는 거는 뒤로 본문 부분에 써주셔도 되는 거라서 리드 문장에는 그냥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이 결정 고시했다는 건 최종 결정됐다라고 써졌습니다. 전에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이트 기사는 독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써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리드문에 해당하는 그럼 무슨 일이야 하는 부분 아니 최저임금 시급 결정됐대요 하는 게 이제 리드문이 되겠죠. 그럼 누가 그래? 하는 부분은 뒤로 빼주면 되는 거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그렇게 발표했다 하는 부분 본문으로 이제 쭉 그런 형태로 써주시면은 간략하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로는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강의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을 쭉 이제 써주셨는데 이때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런 식의 표현은 안 써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도자료라는 게 서울시가 발표한 거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말했다 또는 서울시는 이러이러했 이런 식으로 굳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하고 써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리드문을 한강의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이 이제 어떻게 됐다 하는 부분이 기사의 핵심이니까 한강을 오가게 될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의 명칭이 한강버스로 결정됐다. 그리고 이제 기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짧게 더 붙여줘서 리드문을 한 두세 문장으로 바꿔서 써줬습니다. 한강버스는 오는 10월 시범 취항한 뒤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까지를 리드문으로 써주고 누가 그래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은 이제 서울시는 6일, 이 6일이란 거는 이제 보도자료 발표한 시점이죠. 그래서 서울시는 6일 이러이러하게 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스트레이트 기사의 이제 리드 문장은 이렇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사 내용의 어떤 설명으로 리드문을 시작하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기사 내용이 약간 난해하거나 또는 어떤 풀어가는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설명하는 형식으로 기사를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2024 하계올림픽 대회에서 한국 양궁 대표팀이 이런 식으로 쾌거를 달성했다 하면서 기사 리드문으로 시작하는 부분 이거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해주는 그런 형식의 리드문이 되겠습니다. 잘 선택해서 기사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기사에서 이제 자주 나타났던 부분인데요. 지역 기사를 쓸 때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지명이고 누가 봐도 우리 지역에서는 하면은 다 알아들어 이런 상태에서 기사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를 읽는 독자는 전국 각지에 또는 해외에서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구역상 어느 도에 또는 어느 시에 있다라는 부분이 기사의 처음이든 초반에서 밝혀져 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사를 읽으면서 독자들이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 거지 하는 궁금증을 갖지 않습니다. 기사는 독자가 궁금증을 갖게 쓰면은 전달에서 실패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프리진 기사 중에 이제 봉오대로 토사 유실로 침수 제목에서도 그렇게 써주셨는데 이때는 인천이란 부분을 기사에서 포함시켜 줘야만이 토사로 유실로 침수된 곳이 인천에 있는 데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봉오동 소각장 설치 사업자인 이런 식으로 기사를 시작했는데 봉오동 소각장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는 부분을 전국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자치도 봉오동 소각장 설치 뭐 이런 식으로 어느 도다하라는 행정구역을 표시를 해주는 것이 기사의 이해를 돕는 친절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에서 연구소나 천문대 뭐 이런 명칭이 낯선 곳을 이제 기사에 쓸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적절한 기사 위치에 간단하게라도 이곳이 뭐 하는 곳이다라든가 또 왜 이런 명칭이 됐다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설명을 해주면 더 친절한 기사가 되고 독자가 기사를 읽으면서 궁금증을 느끼지 않고 쭉쭉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본 거는 이제 서산시 행사 기사를 보내주신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리드문에서부터 충남 서산시는 뭐 쭉 해서 류방택 천문 기상과학원 일원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가진다라고 써주셨는데 이제 지역에서는 류방택 천문 기상과학원 하면 다 알죠 누구나. 그렇지만 이제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기사를 읽다가 류방택 천문 기사 뭐야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사 중간에 서산 유방택 오타가 났네요. 천문기상과학과는 뭐 이러이러한 정신을 본받아서 이래 만든 곳이다 라고 한 줄 정도 설명을 해주면 기자를 읽을 때 독자들이 궁금증을 갖지 않고 쭉 넘어갈 수 있는 친절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과 부제목, 콤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콤마는 주격조사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주격조사 역할도 하지만 어떤 주제와 부제 그리고 앞 원인관계 뭐 인과관계 설명 그리고 앞의 행동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 또는 찬반 이런 걸 구분할 때 가운데 점점점으로 제목과 부제목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아주 다양한 뭐 만능 간장 같은 그런 만능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점점점 3개가 되겠고요. 콤마를 쓸 때는 주격조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을 해서 써야 된다. 예를 들어본 거는 이제 티몬, 위메프 피해자 2번 울리는 스미싱, 소비자 주의 필요 이렇게 송고본에는 써주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티몬이 스미싱을 보냈어? 이런 식으로 독자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몬 위메프 피해자 2번 울리는 스미싱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정확한 그 제목이 되겠죠. 그 다음 번은 이제 출처와 인용 문제인데요. 기사에서 출처 밝히는 것은 그 기사 신뢰도를 높이고 또 취재 윤리와도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출처 밝히는 방법은 뭐 개인과 단체, 정부 부처, 책, 논문, 뭐 또 오타 났네요 등 모두 동일한 방법을 쓰는데요. 홍길동은 뭐뭐라고 말했다 또는 홍길동에 따르면 뭐뭐라고 한다. 홍길동에 따르면 뭐뭐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뭐뭐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뭐뭐라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뭐 이런 아까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다 하더라도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이 아니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공공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했을 때 논문 제목이 뭐 짧다 하면은 가로 안에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요. 논문 제목이 상당히 길고 난해하다 하면은 기사 각주로 표시를 해줘도 됩니다. 탐해체 기사를 인용할 때 다음 장이 되겠는데요. 그 탐해체 기사를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출처 역시 분명히 밝혀야 되죠. 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뭐뭐다 또는 뭐뭐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이렇게 뭐 조선일보에 따르면 뭐뭐다 또는 뭐 한겨레에 따르면 뭐뭐다 이런 식으로 인용한 매체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요. 이때 외신을 인용할 때는 우리나라하고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며칠 현지 시간이란 부분을 반드시 현지 시간이란 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을 인용할 때는 일본은 우리하고 시간대가 똑같으니까 현지 시간이란 말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익숙한 매체의 이름은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는 뭐뭐라고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CNN에 따르면 NHK에 따르면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익숙한 매체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처음 낯선 매체들을 인용할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앞에 어떤 매체다라는 부분을 살짝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주신 기사들 중에 기억나는 거는 뭐 아마다스 인텔리전스를 인용한 기사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캐나다 시장조사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시장조사기관 아마다스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독자들이 낯선 명칭이지만 뭐 하는 데구나 알면서 기사의 내용을 이견 없이 받아들이는 그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낯선 매체의 경우에는 간단한 설명, 수식을 잠깐 해주면서 기사를 쓰는 게 좋다. 그리고 그 매체 뒤에 정확한 스펠링을 같이 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끝난 것 같고요. 그 기사나 칼럼 작성 관련해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장 수집가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뭐 예전에 노트했던 거 찾아보다가 두 가지 부분 이제 기억이 나서 적은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사 만화가 리쿠누의 그 얘기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그 자기 젊은 시절 중국이 한참 그 못 살던 주계장막 시절에 그때도 자기 역시 세상 어디나 사랑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썼던 건데요. 특히 나의 첫사랑 울링링 50년도 더 지난 지금 너는 어디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너의 늙은 심장도 나의 것처럼 아직 뛰고 있는가? 이 문장 제가 이 문장을 왜 적었었냐 보는 순간 바로 적었을 때 기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늙은이란 형용사 하나 때문에 이 문장을 제가 노트에 옮겨 적었었습니다. 그냥 심장도 뛰고 있냐라는 게 아니고 50년 전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너의 늙은 심장도 나의 것처럼 아직 뛰고 있는가? 제가 느꼈을 때는 이 형용사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50년 전을 회상하는 나이 든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감정을 한꺼번에 전달해 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짧지만 함축된 문장을 나도 언젠가 한번 써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거를 기록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만화가 허영만 선생님이 그 신문지상 어딘가 인터뷰했던 걸 제가 적어놨던 것 같습니다. 왜 이걸 적어놨냐 하면은 허영만 만화 하면은 뭐 제 어릴 때는 이제 뭐 각시탈 만화가 이제 어dun컴컴한 만화방에 가가지고 신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고 대학 시절에는 오한강 또 뭐 타짜 시리즈 이런 아무튼 오랜 세월 톱의 자리를 유지한 만화가가 자기 인기의 비결을 적어놨던 거라서 제가 이걸 옮겨 적었던 건데요. 독자를 울리려면 필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 감정의 과잉,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수록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감동이 오래가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칼럼이라든가 주의 주장을 할 때 크게 외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것도 뭐 주장하는 바가 되겠지만 그보다는 지금 허영만 선생님이 말한 이 부분이 오히려 전달이 더 효과적으로 깊이 되는 그런 노하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적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은 볼 때 자기한테 꽂히는 문장은 반드시 문장 수첩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적어봐라.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뭐 옛날 구시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컴퓨터 자판으로 적어본 것보다 노트에다가 볼펜으로든 뭐든 손으로 끄적끄적 적어놓은 게 기억에 오래가고 다시 봤을 때도 그때 그 감정이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좋은 글을 계속 수집하는 문장 노트를 꼭 하나씩 마련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Q&A 시간 잠깐 가져볼까요? 네, 제시카님, 보도자료 기사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어떤 기사를 도전하면 좋을까요? 보도자료 스트레이트 쓰는 거를 하시면서 이제 생활 주변의 모습을 좀 찾아보면 되겠는데요. 그 중간에 저희 박은희님이나 봄봄님 또 다른 분들이 생활 주변에 겪었던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사로 이제 처음에 써서 많이 송고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취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프리진에서 해나가야 될 부분, 그 일반 시민의 입장,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표현하고 싶은 부분, 공론화시키고 싶은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서 사람들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씩 물어보고 그 연습을 해나가면 되죠. 주변에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전에 최용균 님이 사진을 한번 찍어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그 상암동 월드컵 축구장인가? 거기서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채 계속 방치되고 있는 현장이다라는 사진을 한번 그 단톡방에 올리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취재하면서 기사 쓰는 부분이 되겠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 궁금한 걸 느끼면은 그게 이제 기사의 재료의 출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겪었던 거, 답답한 거 그런 게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의 문제 그러면은 그거는 기사거리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그리고 이게 기사를 써도 될지 안 될지 기사 가치 판단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기사로 썼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에 공감하고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공익성이 되겠죠. 더 많은 사람이 이 기사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면은 기사의 가치는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전시회, 제시카님 전시회 말씀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전시회 가서 보고 전시회 전에 한번 그 피드백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회에서 그 대표적인 작품 한두 개 정도 제목과 설명도 중간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전시회를 본 사람들의 감상, 평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넣어주시고 뭐 이 전시회의 그 의미 그리고 언제까지 이 전시회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구조로 기사를 쓰시면 아주 훌륭한 문화 기사가 됩니다. 최홍규님, 회사 네. 기사를 쓰게 될 때 주의점이 무엇인가요? 공기업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기업.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데 이거는 문제점 부분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보도자료, 홍보자료가 나왔다. 그럴 때 홍보자료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제 기자가 쓰듯이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직원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회사에 내가 기사 쓴다는 걸 아니까 잘 써야지 하면서 쓰다 보면은 이제 홍보 직원이 돼서 홍보 기사를 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드라이하게 팩트만 적어서 객관적으로 쓰고 그리고 회사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는 게 될 때는 고발 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익적인 부분을 우선 고민을 하고 따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심각한 문제다. 뭐 내부 고발에 의한 뭐 이런 부분이다 했을 때는 소속돼 우리 부를 나눴지 않습니까? 부에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쓰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네, 미카사님 질문입니다. 인터뷰 기사를 네. 쓰고 싶은데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인터뷰 우선 주제를 정하는 게 우선이죠. 어떤 문제를 내가 인터뷰할 것이고 그거를 누구한테 인터뷰하겠다가 정해지면 이제 사전 자료 조사를 해야죠. 이 문제 내가 쓰려고 하는 주제가 여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고 이런 자료 조사를 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거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를 묻겠다 하는 거를 적어서 이제 그 인터뷰할 대상에게 섭외가 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묻겠다 하고 사전 설문지를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시간 약속을 잡고 인터뷰를 하는 보통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 무작정 유명한 사람 하나 잡고 인터뷰해야지 하면은 기사가 안 나오죠. 그게 아니라 뭐 BTS가 술 먹고 킥보드 타다가 그랬다. 근데 야 BTS 한번 걔 인터뷰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 상황을 다 조사를 해보고 가야겠죠. 만약에 BTS 인터뷰하면 대박인데. 정윤정님 질문입니다. 인물 소개도 예. 기사가 될까요? 인물 소개 훌륭한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인물 소개는 뭐 아니면 돈데요. 아주 유명인들에 대한 인물 소개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너무도 훌륭한 미담 기사가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죠. 누구도 몰랐던 이러한 선행을 베풀고 있던 사람이다. 이럴 때는 기사 가치가 충분하죠. 사실 기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 사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부딪히는 거기서 파생되는 현상들이 기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현상을 만드는 사람은 늘 관심의 대상이고 기사거리입니다. 단지 이제 유명하냐 그저 그런 완오브댐일 경우에는 기사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고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개가 사람을 물으면 기사가 안 되지만 개가 사람이 개를 물으면 뭐 기사가 된다 이런 것처럼
아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인데 특출한 어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상황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 하면 조명하는 기사가 충분히 되죠. 문선영님 질문입니다. 실제로 기자가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개인이 대응하는지 언론사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기존 언론사는 다 회사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같이 대응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 법무팀이 있어가지고 이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회사 법무팀에서 같이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미카사님께서 답변을 주셨네요. 데스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거릅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프리진에서도 지원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 우리 프리진 미디어 밴드에도 변호사님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걱정 마세요 해서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팩트체크와 또 그 반론 취재 그리고 취재 그 근거들 항상 그 보관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지금부터. 네, 편집국장님께서 쓰실 때 충분히 오늘 교육 때 말씀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팩트체크하고 반론 보도 등을 유념하면서 기자 스스로가 기사가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쓰는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달타양님의 오늘 언론 교육 강의 기사 쓰기 실습과 주의점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자유지성 미디어 밴드에 오셔가지고 채팅창이나 여러분들 소속돼 있는 지역방 그쪽에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면은 아마 지역의 국장님, 부국장님이 답변을 주실 수도 있고 아마 데스크에서 직접 답변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해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올리오고님, 줌보다 좋아요. 정은정님,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시카님, 익숙하고, 백곰님도 유튜브가, 오비탈님도 유튜브가, 네,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유튜브가 용이하고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오늘 강의로 수고해 주신 프리진 미디어 편집국장 달타양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유지성 미디어 기자교육 강의는 16일 금요일에 개최가 되고요. 역시 저녁 9시에 현직 기자이신 생각하는 야옹이님께서 기사의 팩트체크와 보도 원칙, 그리고 인터뷰, 심층 기사, 분석 기사, 기획 기사 취재를 보도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9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유튜브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달타양님에 대한 박수와 사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사와 존경의 말씀 여러분들 격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사들을 많이 써주셔서 굉장히 희망적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창간호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 기사 한번 1000개 목표로 한번 달려볼까요? 지금 400개 조금 넘었으니까요. 500개는 여유 있게 넘을 것 같고요. 우리 사전 기사만 1000개 정도를 작성하는 저력을 우리 프리진 미디어 시민 기자들이 한번 보여줘서 자유진영을 깜짝 놀래켰으면 좋겠습니다. 프리진 미디어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네, 자유진영 언론의 기수가 되고 자유진영 언론의 원탑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계속 힘내서 서로 격려하면서 전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꿈 막곡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에
어두워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